나 아이를 데리고는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아픈 아이를 놔두고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날 저는 면접장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떨린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품에 안긴 아이 민우의 숨이 너무 뜨거워서였습니다. 4살 아직 세상을 다 알기도 전에 병원 냄새부터 외워버린 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엄마 졸려요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그 한마디가 졸리다가 아니라 버텨달라로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요. 이 말 한 줄이 사람을 어디까지 비웃게 만드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제 앞에 서 있던 정장 남자가 제 신발 끝을 훑어보며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고 뒤에 서 있던 여자는 제 팔에 걸린 싸구려 천가방을 보고 입술을 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생존 방식이라는 걸 저는 너무 오래 배워버렸습니다. 민우의 이마를 손등으로 쓸어보니 열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아이한테 오늘만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써서 그 말이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제 지갑에 차곡차곡 접혀 있었고 그 종이들은 어느새 돈보다 무거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전 약국에서 약 봉투를 건네받을 때 약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안쓰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쓰러움을 받을 때마다 몸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쓰러움 대신 필요합니다라는 표정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면접장 문 앞에서 저는 민우의 머리를 제 턱으로 감싸 안고 단정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회사는 큰 회사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가 보였고 바닥은 제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였습니다. 제 인생은 저 반짝임과 닮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 반짝임 한가운데서 제 이름을 말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향수 냄새와 커피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 제가 평생 싫어했던 냄새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냄새였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자 명찰을 단 여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지연이라고 쓰인 명찰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웃음을 꺼내기 전에 제품의 민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다음 그 흔들림을 숨기려는 사람의 표정이 생겼습니다. 지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맞으실까요? 저는 목소리가 깨지지 않게 웃음이 아니라 숨으로 문장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연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왜 제 입에서 먼저 나오나 저는 그 순간에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는 늘 먼저 죄송해 했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다른 분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지연은 순간 그럼 안 되는데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바로 규정상이라는 표정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가 규정이 그 마음을 덮어버린 때 그 덮개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면접은 진행은 되는데요. 아이와 함께 들어가시는 건 면접관 분들이 저는 그 뒤 문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른 말로 들려도 같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연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누군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이도 최대한 조용히 하게 하겠습니다. 지연이 입술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민우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숨이 울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금방이야. 엄마가 금방 끝낼게. 끝낸다는 말이 면접을 끝낸다는 말인지, 제 인생의 어떤 구간을 끝낸다는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았을 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모두 똑같이 종이를 들고 있었고, 모두 똑같이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 사이에서 제 옷자락에 묻은 작은 얼룩이 갑자기 커 보였습니다. 민우의 열 때문에 땀이 나서 제 손바닥은 계속 축축했습니다. 저는 손을 치마에 문지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단순히 문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공기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허리를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만졌고, 누군가는 손에 든 종이를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를 확인하는 순간이요. 그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이름을 모를 때도 사람들은 그가 대표라고 알아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썹 하나, 걸음 하나, 시선 하나가 내가 여기서 제일 위라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도윤은 검은 정장에 깔끔한 안경을 쓰고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대기실을 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걸 즉시 알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제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정말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두 숨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두 숨 사이에 도윤의 얼굴에서 평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놀라면 눈이 커진다고들 하는데 도윤은 반대로 눈을 아주 조금 좁혔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연민이 아니라 충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림은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떨림이 아니라 어떤 과거가 갑자기 목 앞까지 올라와 숨을 막는 사람의 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의 지연도 도윤의 표정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 도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은 도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 도윤은 태석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제 얼굴에서 떼지 않은 채로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제 피부를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오래전부터 고정되어 있던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위를 똑바로 바라보지 마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를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더 큰 모욕이 돌아온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윤의 구두를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끝. 그 구두 끝이 제 인생을 밟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처음 보는 구두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걸어와 제 앞 두어 걸음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대기실 안의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맞습니까?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제 품에서 몸을 조금 뒤척였고 아이의 붉은 볼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아이에게 내려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목젖의 움직임이 불편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그러나 분명히 제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내려주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허락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오늘 저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민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민우의 체온이 제 팔을 태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열이 더 오르면, 면접 중간에 아이가 울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 계산은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연 씨, 우리 예전에. 그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문장이 끊겼습니다. 끊긴 문장 사이에 제가 숨겨왔던 시간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라는 말은 가끔 칼이 됩니다. 과거를 잊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저는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윤이 그 다음 말을 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과거는 제 과거가 아니라 그가 기억하는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언제나 왜곡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기억하는 과거는 대개 자기에게 유리한 모양으로 남습니다. 저는 대신 지연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때 태석이 제 앞을 막듯이 살짝 비켜서며 아주 정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면접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동하시죠. 정중함은 때로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지 말아라는 경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몸이 회의실 쪽으로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시간에 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저를 한순간에 부적합으로 만든 날, 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죄송함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아니, 달라야만 했습니다. 민우의 숨이 제 목을 타고 올라왔고 저는 그 숨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지연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님, 혹시 아이는?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제 삶입니다. 민우가 없으면 저는 여기 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뒤에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잠깐 비쳤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은 크게 소리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얇게, 그러나 분명히 방향이 바뀝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물컵, 서류, 그리고 끝자리에 앉아 있는 도윤. 도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들어서는 순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왜 일어섰을까요? 예의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에게 예의로 처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면접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모든 날들이 도윤 앞에서 한 줄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 씨, 아이 상태가,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들이, 잊었다고 외면했던 장면들이, 잊었다고 살아온 죄 없는 시간들이 지금 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도윤이 저를 보고 놀란 이유는 제가 가난한 엄마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면접자여서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놀란 이유는 제 얼굴이 그가 덮어버린 과거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우를 더 꼭 안고 도윤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고 그 멈춤이 질문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보다 말을 멈출 때 더 많은 걸 드러낸다는 걸 저는 이미 여러 번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민우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숨은 일정하지 않았고 그 불규칙함이 제 심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민우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제 숨도 같이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자리가 이미 면접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더 준비됐는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질문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제 얼굴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가 다시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똑바로 서 있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펜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지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도윤의 옆에 서서 회의실 안의 공기를 관리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도윤과 저 사이를 오갔고 그 눈길이 마치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경력에 공백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면접 질문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문장 속에 숨은 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백이라는 말은 늘 가난한 사람에게만 날아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쉬었냐고, 왜 멈췄냐고, 왜 내 인생은 연속적이지 않냐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민우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정리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백은 제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버틴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약 봉투를 손에 쥔 채 몇 시간을 앉아 있던 시간들, 아이의 체온을 재며 밤을 새우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제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새벽에 청소했고, 밤에는 포장 일을 했고, 낮에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경력으로 남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제 하루를 전부 가져간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음이 섞이면 이 이야기는 사연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말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점점 다른 색이 섞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람이었고, 그 다음은 불편함이었고, 이제는 아주 희미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가 위험한지부터 계산합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수연님,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그 질문에는 규정도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돈이 필요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순간 저는 다시 작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그때 처음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움직임은 방어처럼 보이기도 했고 거리두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이 질문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선택이 되려면 다른 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을 때 태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방 안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연 씨는 이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회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는 오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도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웃음인지 긴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다시 제 얼굴을 보았고 이번에는 처음과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를 본 눈이었다면 지금은 현재를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보기 시작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민우가 제품에서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안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삼키고 싶었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입에는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도윤이 그때 처음으로 민우에게 시선을 오래 두었습니다. 아이의 붉은 볼, 마른 손, 제 옷자락을 꼭 쥔 작은 손. 도윤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민우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 가슴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민우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 방의 공기를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수연 씨 혹시 그는 거기서 다시 멈췄습니다. 두 번째로 멈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멈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오늘 일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묻는 질문이라면 그에 대한 대답은 대표님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도윤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감각이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면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오간 말들이 테이블 위에 보이지 않는 흔적처럼 남아 있었고 그 흔적 위를 누구도 먼저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물컵에 손을 대지 않았고 지연은 여전히 펜을 들고 있으면서도 적지 않았으며 태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문 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숨을 들으며 제 안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은 늘 이렇게 올라옵니다. 부를 때 오지 않고 피하려 할 때 먼저 옵니다. 도윤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 시선이 현재를 묻는 게 아니라 과거를 확인하려는 시선이라는 걸 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보다 두려움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일을 잘해야만 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아주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잘해야만 했다는 건 선택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잠시 민우의 손을 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열기가 제 말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선택이 있었다면 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력하면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노력해도 선택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날 뿐입니다. 도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 눌린 입술은 그가 어떤 이름을 떠올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태석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지원자 시간이.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바닥을 살짝 들어 태석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회의실의 흐름이 다시 도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뤄왔을 겁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멈추고 진행하고 건너뛰면서요. 도윤이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거짓말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인 질문은 말로 예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사, 경력, 능력이 아니라 나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도윤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느꼈습니다. 기억이 없는 척하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기억이 있는 사람만이 상대에게 기억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늦추는 동안 제 안에서는 오래된 장면 하나가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유리벽이 사라지고
대신 회색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 서류 봉투,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종이. 저는 그 장면을 삼키듯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처음 본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대답을 듣고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숨인지 실망의 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행이라는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그때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경계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연민만 있는 사람은 돕지 못하고 경계만 있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저는 지연이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는 창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 너머의 건물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었고 그 풍경이 그에게는 익숙한 배경일 겁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는 사람을 뽑을 때 과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선언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도윤은 지금 저에게 말하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도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과거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쉽게 내려졌고 그 선택의 무게는 늘 약한 쪽이 감당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면 그 성공은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분명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태석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보다 먼저 이 말의 끝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숨은 놀람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민우가 그때 아주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다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더 이상 도윤에게만 유리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꽤 단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를 단번에 갈라놓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고 태석을 보았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종료 선언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문장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유예였습니다. 판단을 미루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연님,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를 안은 팔에 힘을 주자 아이의 체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기 직전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수연 씨,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제가 다시 그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제 이름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은 확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름은 잊혀도 선택은 남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제 다리가 아주 잠깐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숨이 제 어깨에서 느껴졌고 그 숨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면접에서 저는 이미 중요한 걸 하나 얻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도 제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아주 작게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문 하나가 제 안에서 함께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벽에 잠시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민우의 숨이 제 쇄골 근처를 간지렸고 그 숨결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숨을 조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존재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익숙한 투명함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투명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닫고 나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느렸고 얼굴에는 직장인의 표정 위에 사람의 표정이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제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수연님,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라는 말은 늘 선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연습해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아 민우를 안은 채로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천장은 병원 천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장을 보며 아주 오래전 장면 하나가 제 안에서 문득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이런 색의 천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제 앞에서 결정을 말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길게 끌고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회사를 나오며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제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제 노력은 평가되지 않았으며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려졌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서류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이름. 도윤. 오늘 회의실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불러봤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가 다시 그날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보험도 끊겼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불행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 인생에서는 늘 한 번에 왔습니다. 겹쳐서 숨 쉴 틈 없이 민우가 제품에서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접수 마감은 됐을까? 그런 계산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석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태석의 표정은 회의실에서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님, 대표님께서 잠시만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결정의 결과보다 결정이 남길 흔적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석이 그때 말을 보탰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병원부터 가시는 게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숨은 계산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이 불편한 상황도 함께 사라질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우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틴다는 말이 제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태석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이 혼자 나왔습니다. 그는 아까보다 표정이 더 단단해져 있었고 그 단단함은 결심이라기보다 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민우를 한번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연 씨, 잠깐만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문장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저는 민우를 아는 채로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도윤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열어둔 문틈으로 바깥 소리가 조금씩 들어왔고 그 소리는 이 대화가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까 과거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억하시는 과거와 제가 겪은 과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인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래 숙성된 말이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으로 잘렸고 누군가의 판단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를 제가 전부 감당했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느라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결정 중 하나였을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는 전부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서야 느끼고 있다는 거리요. 민우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아이의 인생까지 바꿨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졌을 때 도윤의 얼굴이 처음으로 확연히 굳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억울함이 아니라 현재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도윤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의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는 도망칠 수도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오늘 동정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시작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면접도 개인적인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설득하던 얼굴도 회사를 대표하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전 선택 하나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올 때 사람은 그런 얼굴을 합니다. 저는 민우의 체온을 다시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친 숨이 지금 이 자리를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그 일은 당시 회사 전체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끝까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겠지요. 그 대답은 수능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말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회사 전체의 판단이었는데 서류에는 대표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믿은 흔적이 남아있을 때 그 흔들림을 숨기지 못합니다. 도윤은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였고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었고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낯선 경험일 것입니다. 저는 민우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제 의지는 늘 마지막에 고려됐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 이야기를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도망친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회사를 무너뜨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 선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댔고 그 자세는 처음으로 그가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도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은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돈인지, 자리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침묵인지.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늦추는 동안 저는 민우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그 얼굴에는 아무 계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서야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도윤의 눈이 저를 향해 다시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원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도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제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일을 할 때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리고 과거를 말했을 때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특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온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고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사과인지 패배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당장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이고 서 있는 기척.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지연과 태석이 문 너머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불안의 끝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도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잊었다고 믿는 것들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단지 한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까지 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침묵은 도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택 하나하나를 조명하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도윤이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불편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사과처럼 보이기도 했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시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는 순간 그는 다시 익숙한 위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서서 판단하는 사람으로요. 민우의 숨이 제 팔 안에서 조금 더 가빠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현실, 분노와 생존이 동시에 저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깔려 있었고 그 피로는 단순한 업무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기억을 다시 꺼냈을 때 나타나는 피로였습니다. 수연 씨,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호칭에는 처음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솔직해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에는 아직 방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제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 문장은 그가 수십 번은 되뇌었을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회사를 살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삶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 도윤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그가 처음으로 개인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 모습은 스스로를 낯설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주는 순간 이 대화는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신 민우를 조금 더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미 제 안에서 충분히 숙성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표님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지연을 보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걱정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민우 상태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과 대화가 멀어졌습니다. 현실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았고 그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함을 읽어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말이 판단이 아니라 권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미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숨이 다시 제 목을 파고들었고 저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석을 불렀습니다. 차 준비해.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이 결정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님,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지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아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도윤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지도 뒤에 멀리 서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시간을 걷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정을 미루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리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우의 숨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앞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도망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을 때 도윤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에는 거래의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도윤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먼저 살피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와 과거, 책임과 선택의 문제는 잠시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숨쉬는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들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도윤이 더 이상 예전의 선택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 이 이야기를 더욱 깊고 불편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언제나 사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는 직함도, 변명도, 미뤄둔 말도 모두 힘을 잃습니다. 민우가 침대 위로 옮겨지는 순간 저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는다는 건 늘 제게 작은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착각을 저는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민우의 팔에 바늘을 꽂을 때 아이의 얼굴이 찡그려졌고 저는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여기 아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아이보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의 정장은 지나치게 단정해 보였고 그 단정함이 오히려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뒤늦은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된 보고서를 볼 때보다 눈앞에서 숨가쁘게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을 볼 때 비로소 현실을 이해합니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설명이었지만 제 귀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크게 울렸습니다. 당장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은 늘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제 이름은 언제나 이런 순간에 가장 분명해졌습니다. 도윤은 의사가 돌아간 뒤에야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그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알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지요. 그 말이 그에게 어떻게 들릴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반응보다 민우의 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도윤을 한번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님, 이건 예전에 인사팀에 남아있던 자료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제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리 대상자 명단과 최종 결제 문서입니다.
제 손이 봉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봉투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기록의 무게였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이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왜 지금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잊고 계셨던 기록입니다. 그 문장은 공손했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 날짜, 그리고 결정. 도윤이 그 결정을 했다는 흔적. 저는 봉투를 다시 닫은 채로 말했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윤의 눈이 저를 향해 커졌습니다. 왜죠? 그 질문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도윤에게 향한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났고 태석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기록이 밖으로 나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도 선택입니다. 도윤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였을 겁니다. 전화를 걸면 많은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질서, 그의 권위, 익숙한 세계. 그는 잠시 그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멈췄을 때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후회와 책임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었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병원 복도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외면해 왔습니다. 그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늘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민우가 그때 잠결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대표님, 이제부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단순히 아이의 상태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걸요. 오래 묻혀있던 기록이 다시 빛을 보았고 그 기록 앞에서 도윤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선택이 무엇이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바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지만 아까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을 바라보며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공포보다는 긴장이 풀릴 때 오는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가 되었다는 것을요. 도윤은 병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앉지 않았고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리에 앉는 순간 다시 예전의 위치로 돌아갈까봐 스스로를 경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많은 감정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감정들은 더 이상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병실 밖에서 간호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태석은 복도 끝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태석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일은 면접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다짐처럼도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도윤을 보았습니다. 압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결정은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생긴 모든 결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당시의 인사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기록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도윤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누군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윤의 눈이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오래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인정은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병실 안에 떨어졌을 때 도윤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진실이 기록으로 남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고개 숙임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고 유예도 아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책임의 자세였습니다. 지연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님, 병원비 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 아닙니다. 제 말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도 병실 문 앞에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자료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리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이 조용함에는 외면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책임을 안고 서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간호사가 들어와 민우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오늘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제 삶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무언가를 되찾았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저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제가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진실을 남길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거요.